자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급여 위주의 소득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계절이 차가워져서일까요? 기온이 낮아져서일까요? 주변에 나만 빼고 다 부자 된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지나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닐 수도 있대요. 돈이 시중에 워낙 많이 풀려서 돈이 돈을 벌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돈이 얼마나 풀리는지 돈의 파도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경우에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자세하게 다룬 돈의 대폭발, 경제 공식이 바뀐다의 저자, 조선일보에서 경제와 국제 이슈 아주 오랫동안 다뤘던 손진석 기자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자세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손 기자님, 이 책 제목이요. 돈의 대폭발이에요. 네. 제목이 센데 예. 경제 공식이 바뀐대요. 여기에서 보니까 제가 밑줄을 쫙 그은 한 구절이 2010년 이후 국가별로 정치 권력이 자국 내 경제를 컨트롤하기 어려워진다. 네. 엄청난 돈의 양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일단 우리나라 네. 돈이 얼마나 풀린 거예요? 예, 이 광의 통화량을 말씀을 드리면 M2. 이게 M2라고 그렇잖아요. 네. 이게 이제 한국은행 집계가 1986년부터 됩니다. 그래서 1986년에 이제 연평균으로 48조 원 정도가 이제 흘러다녔는데 작년에 4,045조 원입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이제 한 84배 늘었고요. 야. 2020년대에 들어서는 이제 더 이렇게 풀려진 돈이 많습니다. 그래서 광의 통화량이 네. 올해 8월 기준으로 정확하게 4,400조 원입니다. 와, 4,400조. 우리나라 연간 GDP가 한 2,200조 되니까 네. 그거의 2배가 지금 시중에 돌아다닌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 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5년 전인 2020년 8월 그때 이제 코로나 사태가 돼가지고 이제 돈이 많이 풀렸을 때잖아요. 근데 그때 3,100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 1,300조 원이고 연평균으로 최근 5년 사이에 260조 원씩 이렇게 풀렸다. 그러면 증가 속도가 빠른 거죠.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화량이 늘어나는 속도가 이제 실질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합친 것보다 더 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어떤 그 경제 성장이나 이제 급여가 늘어나는 거, 임금이 올라가는 게 경제 성장 속도랑 얼추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속도보다 통화량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결과가 뭐냐면 이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학자들 용어로 이제 파이낸셜 디프닝이라고 그래요. 금융 심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기가 안 좋아도 네. 금융시장은 되게 활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유럽에서 특파원을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미국과 유럽의 이제 경제적 격차 이런 거 분석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유럽의 경기가 나쁘다고 하면 어떤 분들은 아니 유럽의 주가가 좋은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이고 신기했어요. 막 네. 독일이 마이너스 성장하고 네. 상황이 그렇다는데 예. 유럽 주가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했어요. 그런 거죠. 그게 이제 이 돈이 많이 풀리면서 이제 금융 심화 현상이 나타나서 이제 경제에서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진 건데 우리나라도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작년에 경제 성장률이 2%였거든요. 네. 근데 올해는 1% 대똥말똥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요. 그럼 성장률 자체가 반토막 났는데 주가는 작년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군요. 그래서 통화량을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통화량이라는 네. 단어가 좀 낯설어요. 그렇죠. 통화가 뭐야? 돈은 알겠는데 통화량, 광의 통화, M2 이거 한국은행 보도자료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네. 이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간단히 네. 말씀드리면 이제 광의 통화량이 있고 이제 협의의 통화량이 있습니다. 이제 먼저 협의의 통화량 M1이라는 걸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현금 자체하고 요구불 예금하고 수시 입출금식 예금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냥 즉각적으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돈을 얘기를 합니다. 협의 통화라는 네. 건 좁은 의미의 그렇죠. 돈이군요. 좁은 의미의 네. 통하고 이걸 M1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즉각적으로 돈이 된다. 현금처럼 쓸 수 있다 이런 거고 M2는 M1을 다 그러니까 광의 통화량은 협의의 통화량을 다 포함을 합니다. M2라고 하는 거는 이 M1을 모두 포함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 추가로 이제 MMF 있잖아요. 머니마켓 펀드 네. 그리고 CMA 종합 이 자산관리 계좌 이런 거랑 펀드, 어음
그리고 뭐 양도성 예금 증서 이런 거랑 이제 만기 2년 미만인 정기 예금, 적금 뭐 등등 여러 가지 금융 상품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M1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상징기 쪽으로 이제 구매를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즉시 쓰려고 있는 돈이다. 네. 그리고 이제 M2는 금융 투자에 들어간 돈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M2 자체가 보통 통화량이라고 하면 이제 광해 통화량 M2를 말하는데 M2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어디든지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M2가 많이 늘어나면 이제 투자를 위한 어떤 스탠바이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 경기가 이제 좋으면 네. M2 중에서 이제 M1의 비율이 좀 늘어납니다. 바로 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M2에서 M1의 비율이 20%에서 40% 왔다 갔다 하는데 경기가 좋으면 한 40% 가고 나쁘면 한 20%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즉시 쓰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중립적이어가지고 약간 30% 정도.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지금 관망하면서 예. 달릴까 말까 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M2가 그렇습니다. 전체 집합이면 그 중에 M1이 있고 부분 집합이죠. M1은 부분 집합이라 지금 경기장으로 출전할지 말지 불펜에 쫙 앉아 있는 후보 선수들 그렇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예. 되는데 예. 아니 통화량이요. 네.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로 굉장히 빠르게 늘었다고 하고 네. 우리만 늘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통화량이 왜 이렇게 빨리 늘어난 거예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원리는 이제 이 민간에서 대출로 많이 늘어납니다. 보통 우리나라나 유럽 이런 데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이유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개괄적으로 한 80% 정도가 민간의 대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은행에 누군가가 이제 돈을 벌거나 해가지고 이제 예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예금에서 지급준비금이라고 일부만 남겨놓고 만약에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 시제 일부만 같은 남겨놓고 거. 그렇죠. 네. 남겨놓고 한 90% 이상을 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대출을 해가지고 또 경제활동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또 누군가 돈을 법니다. 그러면 또 예금을 하고 그 예금을 바탕으로 이렇게 또 대출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서 시중에 풀어놓은 통화를 버는 통화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래서 M2 광해 통화량은 발권해 놓은 이 번원 통화 대비해서 한 14배에서 15배 정도가 이제 풀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냐면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제 성장 속도가 이제 늦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90년대까지만 해도 금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자 M2하고 GDP의 사이즈 자체가 한 2004, 5년까지 거의 비슷했어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GDP보다 M2가 1,500조 원이나 많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어쩌냐면 90년대에 이제 그 외환위기 직전에 네. 1997년 3분기 이때는 이제 좀 믿어지지가 않는데 이 당시에 이제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15.21% 엄청나요. 지금 상상하기가 어렵죠. 근데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금리도 네. 계속 낮아지게 된 거고 2010년대 들어서는 미국에서 이제 양적 완화도 하고 제로 금리로 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금리가 많이 낮아지고 그러니까 네. 민간에서 대출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대출이 활발하게 되고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해서 이제 2020년대 들어서의 이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네. 정부에서 각국 정부에서 이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립니다. 엄청나게 늘려가지고 통화를 많이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정부가 이제 재정 지출할 때 세금으로 받은 것만 이렇게 지출을 하게 되면 사실 그거는 돈이 이동하는 거지 통화량이 증가하는 건 그렇죠. 아니거든요. 장부만 요쪽에서 쓰느냐 요쪽에서 쓰느냐. 그렇죠. 이쪽으로 돈이 왔다가 다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2020년대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정부들이 국채를 엄청 발행하고 적자 국채를 찍어서 빚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일반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거나 관심을 안 뒀던 거예요. 그러면 국채를 많이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시중에 유통되는 국채가 많아지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값이 떨어지고 시장 금리가 올라가게 금리가 됩니다. 올라가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이 개입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은행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발권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시중에 유통 중인 국채를 매입을 하면 어때요? 돈을 풀어놓게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부가 힘으로 중앙은행을 누르는 겁니다. 아. 이게 이제 이 재정학용어로
영어로 피스컬 도미넌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네. 같은 액수의 이제 돈을 정부 지출을 하더라도 네. 세금 수입으로만 하는 거하고 그중에 일부를 적적국제 찍어서 하는 거하고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굉장히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거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네. 중앙은행에서 조폐공사 거쳐서 찍어내는 돈 말고 정부가 그렇게 꿔서 쓰는 돈이 많아진다. 예.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그 롤이 역할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그렇죠. 셈인데 그렇죠. 아니 근데 여기까지 듣고 하면 궁금하실 거예요. 네. 아니 뭔가 되게 좋은 얘기고 심각한 얘기인 것 같은데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내가 통화량을 왜 알아야 될까? 네. 개인들은 그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네. 우리 왜 그것까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단적으로 이렇습니다. 이제 그 근로소득만으로는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를 따라잡기가 어려운데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늘어나는 거는 통화량이 늘어나는 거하고 상당히 비슷하게 연동해서 가는 거거든요.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부자들은 그 돈을 많이 흡수하는군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어쩌냐면 세상의 사람들이 경제활동할 때 두 부류입니다. 아주 이제 심플하게 나누면 도식적으로 나누면 자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급여 위주의 소득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통화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자산 위주의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자산을 더 많이 늘리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통화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는 약간 어떻게 생각하면 현대사의 비극인데 이게 이제 일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하는 거에 노동의 가치가 조금씩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로소득이 네. 자산 가치 상승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게 못 따라가는 되는군요. 거죠. 단적으로 보면은 서울의 아파트를 보유하신 분들 중에서는 한 해 동안에 자신의 아파트의 평가 가치가 올라가는 게 자기 연봉보다 많은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만으로는 이제 자기 자산을 상대적으로 지키지 못한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둬야 됩니다. 아니 그러면 시중에 돈이 이렇게 넘쳐나고 그래서 자산 가치가 빠르게 올라간다. 네. 아주 특징적으로 부동산 가치가 이렇게 쑥쑥 올라가게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이게 그 통화량이 늘어나면 부동산 가격은 당분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해도 무방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자료, 이제 연방준비제도나 이런 쪽의 자료를 제가 보면은 미국에서 M2, 미국의 M2가 늘어나는 거하고 늘어나는 속도하고 그리고 미국의 평균적인 집값이 올라가는 속도가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돈을 많이 풀기 시작한 2010년 이후로는 거의 일체에 가깝게 가는데, 근데 이제 그 훨씬 더 이제 M2가 늘어나는 속도가 좀 더 점진적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제 집값은 어쩌냐면 거의 일치하게 가면서도 이제 집값 곡선이 이제 좀 올라갔다가 M2 곡선부터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약간 M2 곡선보다 위에 올라 있다. 그러면은 좀 집값이 좀 약간 과열돼 있다. 통화량에 비해서 좀 내려가 있다라고 하면은 통화량에 비해서 집값이 좀 다운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대출 규제가 훨씬 심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냐면 미국은 전체 집값의 평균이 M2랑 비슷하게 가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대한민국의 집 하면은 이 M2 증가하는 거 우리나라 M2 증가하는 거 훨씬 못 미칩니다. 비슷하게 가는 거는 서울의 아파트 값으로 하면 그럼 한국 부동산원에서 이제 공개하는 이제 아파트 값 실거래가 지수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랑 우리나라의 M2 요거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거의 따라잡기는 하는데 약간 서울 아파트 값이 못 미치는 거거든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통해서 그만큼을 관리를 하는 거군요. 어느 정도 관리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LTV 있지 않습니까? 집값 대비해서 대출금 비율 그게 90%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억 있으면 9억 빌려서 10억짜리 살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대부분 선진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는 70% 이하로 굉장히 강력하게 제어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 건데 제가 계산을 해보면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값 실거래가 지수 요게 이제 처음 나온 게 2006년 1월부터입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보면은 한 3배 좀 넘게 올랐는데 자, 그 한 19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어쩌냐면 월간 M2 그러니까 매달 M2가 평균적으로 0.63%씩 늘어났습니다. 근데 서울 아파트 값은 어쩌면 0.5%씩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를 갖고만 있으면 어느 정도 통화량이 늘어나고 물가가 오르고 이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런 거를 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는 가능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거 기능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서울 아파트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람들의 행동 경제학에 따라서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다는 얘기인데 아니 주식하고 코인 시장을 보면 통화량이 무섭게 늘어나기도 하지만 주식 가격 또 코인 가격 코인이 요즘 조정은 좀 받습니다만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올해 네. 상반기까지 오름폭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네. 주식 코인과 통화량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그것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역시 미국의 이 M2를 보면은 S&P 500 지수가 올라가는 거하고 2010년 이후에 네. 이 M2가 올라가는 것도 역시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 시장하고도 이제 통화량이 늘어나는 게 연동이 좀 잘 되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이렇습니다. 이제 코인 하면 비트코인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옛날에 이제 17세기에 이제 네덜란드의 튤립 이런 거를 비교를 하면서 네. 뭐 이제 이런데 저는 되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떤 시대적 배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가 넘치고 부유함이 넘치고 돈이 넘치고 이러면은 뭔가 새로운 투자처에 쏜살같이 돈이 튀어갈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통화량의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넓은 시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17세기 그때 이제 이 네덜란드하고 21세기 미국의 공통점 이런 게 있는 거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네덜란드라고 하는 거는 자 암스테르담에서 이제 동인도 회사 설립해가지고 해상무역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잖아요. 그리고 세계 최초의 증권거래소 설립해가지고 유럽이나 전 세계에 있는 돈들이 싹 몰려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돈이 많이 몰려들다 보니까 새로운 투자처에 대한 열망이 있었던 거고 21세기 미국도 어떻습니까? 이게 단일 채광국으로 입지를 굳히면서 특히 이제 빅테크로 인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어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시장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고 이제 거기서 새로운 투자를 이렇게 좀 열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코인으로 많이 간 거고 특히 비트코인으로 많이 갔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통화량은 지금도 많지만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잖아요. 각국이 재정 지출 늘린다고 하고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통화량은 앞으로 더 늘어나게 될 텐데 코인이나 주식이 그럼 조정을 받을 때 우리 크게 불안해하지 않고 장기 우상향한다 이 믿음 가지고 가도 됩니까? 저는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미래일을 전부 다 누구나 확신할 수 없지만 그거야 그렇죠. 제가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 올해 8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M2가 4,400조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2030년 8월 딱 5년 지나면은 제가 장난건데 5,400조 원은 돼 있을 거예요. 5,400조 원. 5년 동안 이제 그 정도 1,000조 원 정도는 늘어난다고 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근거가 있어요. 왜냐면 자 2020년대에 들어가지고 한 해 평균 260조 원씩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5년 동안 정부가 국채를 평균적으로 한 102조 원 정도를 적자 국채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2조 원씩 찍었을 때 M2가 260조 원 늘어났어요. 근데 정부가 이제 기재부가 중기 재정 계획을 올해 여름에 발표한 걸 보면 2029년까지 재정 적자가 최소 109조 원에서 124조 원까지 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해놨어요. 그거는 적자가 이렇게 발생한다는 건 적자 국채를 찍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주 보수적으로 봐도 최근 5년 사이에 비해서 금리도 더 높아지고 대출기도 세진다라고 아주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최근 5년 사이 260조 원씩 늘었으면 앞으로 5년은 적어도 200조 원씩은 늘지 않을까. 산술적으로. 그 정도는 늘어날 수 있다는 거를 감안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해지는 게 통화량이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면 우리만 늘어난 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미국보다 통화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빨랐다 느려졌다 그거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지금 환율을 보면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통화량이 계속 늘어난다. 그러면은 지금 환율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통화량과 환율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들어보고 그러면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고 자 통화량 하는 거는 M2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줄어들기가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경제가 어떻게든 다 세계 경제가 이제 상향을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신용이 늘어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건데 2022년에 미국에서는 M2가 한 60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이게 2020년에요. 22년에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 때 그때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미국에서 갑자기 많이 풀었다가 그랬다가 이제 물가 너무 많이 오르고 이제 공급만 대란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금리 올려서 빨아들였죠. 올려가지고 빨아들이고 양적 긴축도 했잖아요. 시중에 돈을 직접적으로 확 빨아들였거든요. 그래서 M2가 줄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주가 많이 떨어졌잖아요. 미장에서.
그러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쩌냐면 이 통화량이 줄어드는 시기 이럴 때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는 약간 무모한 거고 이제 그런 거고 환율과 관련된 말씀드리면 지금 원달러 환율이 높아가지고 원화 가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 2022년 당시에 미국은 굉장히 이 M2를 줄여가면서까지 이 화폐의 증가 속도를 제어를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우리나라는 계속 늘렸어요. 많이 늘렸어요. 그 오차가 굉장히 커져가지고 네. 금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더 낮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이제 굉장히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거고 통화량이 계속 풀리면은 이제 우리나라 통화량 많이 풀리면 이제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질 확률이 있는 건데 근데 환율은 굉장히 더 주가를 예측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이게 변수가 있는 게 이제 뭐냐면은 다음 달부터 이제 미국이 양적 긴축 종료하잖아요. 그렇죠. 종료하고 이제 당장 다음 달에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추세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에 있잖아요.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원달러 환율이 뭐 계속 우리나라 M2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이게 계속 뭐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거라고 단정짓기도 좀 어렵고 이거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끝으로 돈이 이렇게 폭발한 다음 개인들은 어떤 자세로 투자하시면 좋을지 짧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돈의 거리 개념을 좀 장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건데 이게 뭐냐면 돈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진원지가 있고 이제 퍼져 나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진원지에 좀 가깝게 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돈의 거리 개념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발견해서 얘기한 사람이 네. 이제 프랑스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돈이 가치가 생겨나는 쪽과 가깝게 붙어라. 그러니까 뭐 네. 그건 뭐냐면 현대에서는 저희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아쉽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선일보 손진석 기자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